화성 연쇄살인 10건 가운데 3건이 33년 만에 확인된 50대 용의자 이모 씨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DNA 감식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하고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전담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신중하게 퍼즐을 다시 맞춰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를 33년 만에 밝힐 수 있었던 건 DNA 일부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입니다.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자료화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보존한 노력도 빛을 봤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은 청와대 앞에 모여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전국에 내려졌던 48시간 이동중지 조치가 풀려서 도축과 유통이 재개되고 농장에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양동 관련 종사자들은 일단 한숨 돌리긴 했지만 확산 가능성과 뛰어오른 돼지고기값 등의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특히 축산농가가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 농민들은 전전긍긍하며 철저한 방역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늘리고 방역 직원과 예산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 화로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화물차에 받친 가로수 정비 차량이 20여 미터를 밀리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의 DNA 정보가 당시 10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3건의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상대로 사건의 조각을 다시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경찰이 33년 만에 유력 용의자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또 다른 성폭행과 살인 사건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56살 이모 씨. 경찰은 지난 1987년 태안읍 황계리논에서 발생한 5차 사건과 1988년 팔탄면 가재리 7차 사건, 1990년 태안읍 병점리 9차 사건에서 채취한 DNA가 이 씨의 것과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 모두 피해자의 속옷을 사용해 피해자를 결박한 범행 수법과 시신 유기 장소 등에서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피해자 13살 김모양이 발견된 사건 현장입니다. 당시 범인은 이처럼 울창한 숲길 등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다만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DNA 감식 결과는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데다가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전담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를 밝힐 수 있었던 건 DNA 일부로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과학수사 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한 덕분입니다.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자료화하고 관련 사건 기록을 보존한 노력도 빛을 봤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의 주인을 밝히려면 DNA 지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DNA 지문이란 유전 정보 없이 염기 서열이 반복되는 구간인데 손가락 지문처럼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전 분석 기술인 VNTR에선 14개에서 70개의 긴 구간이 필요해 DNA가 많이 손상되면 분석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과수가 사용한 최신 STR 기법은 4개에서 6개의 짧은 구간만 있어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NA 지문의 양을 대폭 늘리는 기술도 과거보다 발전해 분석을 도왔습니다. 더 적은 양에 더 많이 손상된 DNA도 훨씬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마다 DNA의 서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증폭을 해서 대조군과 비교군을 특정하는 그와 같은 작업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여부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통틀어서 인정을. 경찰은 이렇게 얻은 용의자 DNA와 교도소 수감자의 DNA를 대조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2010년 시행된 DNA 관련법으로 범죄자 16만 명의 DNA 정보를 확보한 덕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록을 폐기하는 다른 사건과 달리 경찰이 화성 사건의 기록을 영구 보존한 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2017년 지문의 일부인 쪽지문으로 15년 만에 살인범을 검거한 데 이어 이번엔 DNA 지문 조각으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확인까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완전 범죄는 없다는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그런데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56살 이모 씨가 1994년 처제를 살해해 검거됐을 당시 수사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범행을 규명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청주 수사팀은 이 씨를 구속한 이후 과거 거주지였던 화성의 집을 방문해 이 씨의 물품을 확보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 요원들이 찾아와 신병 인도 등을 포함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용의자 이 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1993년 4월까지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범행 장소 일대 한복판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사건이 벌어지고 30여 년이 흘렀지만 화성 시민들에게 연쇄 살인 사건은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가족 같던 이웃마저 의심해야 했던 그때 그 시절을 겪어낸 주민들은 늦었지만 용의자가 드러나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988년 8번째 연쇄살인이 벌어졌던 화성시의 한 마을. 영원히 잡히지 않을 것 같았던 용의자의 베일이 벗겨진 다음 날, 마을 회관에 모인 할머니들은 잊고 지냈던 그때의 기억을 하나둘 꺼내놨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 벌벌 떨리지. 아니 그런데 애들 직장에 가면 데리러 다니겠지. 가족 같던 이웃을 보면서도 혹시 범인은 아닌지 의심해야 했습니다. 뭐 어디 가서 근무수가 어디 가서 고쳐주고 뭐가 어떻고 다 보고가 들어오더라고. 서로들 얘기를 하니까.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했던 용의자는 33년이 지나서야 베일 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발견이 돼서 다행이지 뭐 잡혔으니까. 시민들은 이제라도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진범인지 가려내 아픔의 세월을 씻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56살 이모 씨는 부산교도소 내 독거실로 옮겨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가 지난 1995년 10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뒤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으며 매년 2, 3회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면회를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율 위반 등 특이사항 없이 동료 수용자와 원만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수용 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작업장에도 나가고 있지만 가석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확인되면서 남아있는 다른 미제 사건들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미궁에 빠진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또 이영호 군 유괴 살인 사건 등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1년 3월 26일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며 대구 와룡산으로 놀러간 초등학생 5명이 실종됐습니다. 11년 6개월 만에 유골로 발견됐습니다. 살해당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범인은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15년이 흘렀습니다. 28년이 지난 지금도 어느 누가 왜 우리 5 아이들을 유괴해서 살인을 했는지. 같은 해 1월에는 9살 이형호 군이 서울 압구정동 집 근처에서 유괴됐습니다. 43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을 요구하면서 부모를 협박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잡지 못한 채 5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 미제로 분류됩니다. 전국적으로 미제 살인사건 268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 연쇄살인과 개구리 소년 이형호 군 사건처럼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로 남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007년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고 2015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 시효가 끝난 사건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화성 사건 용의자를 특정했다는 건 다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도 이제 미제 사건에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은 2011년부터 지방청마다 전담팀을 만들어 50건 넘는 미제 강력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뒤늦게나마 다른 사건들의 실마리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린 분들 많으시죠? 오늘 아침도 카디건 등 겉옷 꼭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8도로 어제 아침보단 조금 높지만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만큼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그 밖의 지역 낮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대전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내륙과 달리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상하는 17호 태풍 타파 때문인데요. 타파는 현재 소형급의 태풍으로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고수온 해역을 통과하면서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하겠고요. 일요일 오후 제주 동쪽 해상을 거쳐 밤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최근접 시각은 제주가 일요일 오후 3시, 여수 밤 8시, 부산은 밤 10시가 되겠습니다. 주말부터 월요일 낮까지 전국의 태풍 영향권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50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초속 30에서 40m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9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 침수와 함께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 10억 원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측에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조 씨 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줬으며 이 돈이 코링크 설립 자금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실상 친인척을 통해 코링크에 직접 투자하고 이 돈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학 전현직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수단체는 삭발식을 하면서 조 장관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 요구에 전국의 대학 교수 3,000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편법과 비리로 큰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임명이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점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전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입시 비리를 언급하며 조 장관 가족의 비위 의혹이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국민이 만든 촛불 정권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장관을 다시 임명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유린하고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참여 교수들의 명단은 자발적 서명 여부 등을 꼼꼼히 가린 뒤에 다음 주쯤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서는 조 장관 임명에 항의하는 보수단체들의 삭발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삭발식에는 4.19 유공자를 비롯한 보수단체 400여 곳과 야권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학생들도 각각 교내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어제 저녁 8시 관악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동문 등 500여 명이 참가한 네 번째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논란 이후 처음 집회를 연 연세대는 저녁 7시부터 신촌 캠퍼스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고 고려대도 같은 시간 안암동 캠퍼스에서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수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유연대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등은 조 장관 가족들이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엄중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장관에 임명한 건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검찰 수사의 대상이 검사의 인사권과 감찰권을 쥐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됐습니다. 양돈 종사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양동 관련 차량이 거점 소독소에서 차량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48시간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양동 관련 차량이 다시 운행을 재개한 겁니다. 차량 방역을 마친 운전자는 이곳 대인 소독실에 들어와 개인 소독을 마친 뒤 소독 필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 소독 필증이 있어야 도축장이나 공판장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료 차량 등도 농가에 들어갈 수 있게 돼 농가도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이동 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사실상 앞으로가 문제라며 양동 관련 종사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열병 퍼지기 전부터 걱정들은 진짜 많이 했는데 막상 이게 터지고 나니까 이제 진짜 실감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 딴 건 없죠. 걱정이 많으시니까 다들. 일선 양돈 농가들도 언제 돼지열병이 확산할지 몰라 사실상 일상생활을 접은 채 개별 방역에 힘쓰면서 상황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양동산업 관련 모임이나 행사는 모두 취소했고 외부 출입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등 지자체들도 위기 대응 단계가 내려갈 때까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중점관리지역과 경기지역의 돼지 반입 금지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축산 농가가 밀집한 경기 남부 지역은 말 그대로 노심초사입니다. 농민들은 2중 3중으로 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모여있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을길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농장 출입문은 굳게 잠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곳곳에 뿌려진 소독약 냄새만 진동합니다. 알아서 소독도 하고 악취제 거제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는데 이거는 백신도 못하고 소독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 농가들은 다 힘들죠. 축산농가나 사료업체, 도축장 등을 오가는 차량이 많은 도로에는 거점 소독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반드시 이곳에서 소독한 뒤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내부는 방역 직원이 직접 소독약을 골고루 뿌리고 외부는 분무 터널을 지나면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거점 시설을 거친 차량은 농장을 드나들 때마다 다시 소독하고 확인서를 건네야 합니다. 시청이랑 농가랑 다 연락이 돼서 필증이 없으면 농가에 출입할 수 없게끔 얘기가 돼 있는 겁니다. 매일 여러 농장이나 사료업체 등을 다녀야 하는 차량 기사들은 반복되는 소독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위험해갖고 전부 조심들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때만 들리려고 하면은 더 안 좋죠. 거점 소독소는 그만큼 설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경기도는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28곳으로 늘리고 방역 직원과 예산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경로 파악을 위해 정부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흘러오는 하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한강 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천수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면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확인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을 떠나기 무섭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 이란 정책이 실패할 거라며 트럼프식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건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의 조언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럽게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이란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의 후임으로 인질 문제 담당 대통령 특사인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임명한 날에 터져나온 발언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볼턴 전 보좌관이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초청으로 이뤄진 비공개 오찬 연설에서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간 반군 세력인 탈레반과 평화협정 협상을 위해 탈레반 대표단을 대통령 휴양시설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9.11 테러 희생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기는 쉽다며 볼턴의 조언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서투르게 일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3년간 어떤 핵실험도 없었다며 우리의 인지를 되돌려받았고 희생된 위대한 군인들을 송환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쟁 중 전사한 미군유해 55구가 송환되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이 석방된 부분을 실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또 볼턴이 북한의 비핵화 해법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을 언급했을 때 북미 간 협상을 매우 지연시켰다고 또다시 지적했습니다. He made some very big mistakes when he talked about the Libyan model for Kim Jong-un. That was not a good statement to make. You just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with Gaddafi.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은 중동 문제와 관련해 강경 정책을 고수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한 지 열흘도 안 돼 두 사람은 완전한 적수 관계로 돌아서 향후 어떤 갈등 양상을 빚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다음은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합니다. 전남 해남에서 화로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는 화물차에 들이받친 가로수 정비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를 덮쳤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석 쪽이 심하게 부서졌고 2.5톤 화로차는 3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1톤 화물차가 농로에서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다가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과 화로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숨졌고 화로차 운전자도 크게 다쳤습니다. 비슷한 시간 전남 나주에서는 5톤 화물차가 갓길에 정차된 나주시청 소속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직후 2.5톤 화물차가 25m가량 앞으로 밀리면서 가로수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을 덮쳐 60대 남성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톤 화물차가 넘어져 있고 택시는 운전석 쪽이 부서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교철하에서 두 차량이 부딪히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북 부안에서는 SUV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아파트 3층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이웃집에 사는 70대 노인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명이 대피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3살배기 손자에게 수십억 원대 빌딩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등 이른바 미성년자 갑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의 탈세 행위가 적발된 미성년자와 30살 이하 연소자는 147명입니다. 이들은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등 자금 출처가 없는데도 한 명 평균 44억 원의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만 3살짜리 손자에게
수십억 원대 역세권 꼬마 빌딩을 전체 양도 금액의 5%에 불과한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편법 증여 혐의로 수억 원대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미성년 연소자는 정당한 소득이나 자금원도 없이 고액의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파악한 147명의 재산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6,468억 원이었습니다. 기업 자금을 유출하거나 부당 내부 거래 등으로 탈세가 의심되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 72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법인 투자 명목으로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고가 부동산, 미술품, 골드바 등을 활용해 편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물려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지난해 기준 7조 5천억 원으로 6년 만에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정당한 세금 부담 없이 악의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탈세 행위를 일삼아온 총 219명에 대하여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질서에 반하는 고의적이고 악의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반면 일본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2.4%에서 넉 달 만에 0.3%포인트 내린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를 전망했던 점에 비춰보면 약 10개월 사이에 0.7%포인트 낮아진 셈입니다. 반면 한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0.7%에서 1.0%로 올렸습니다. 일본의 고용 상황이 좋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OECD의 설명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렸습니다. So first, the first message is that growth has been slowing and we very much fear that it's becoming entrenched at low level. 이렇게 될 경우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3%를 밑돌게 됩니다. 세계의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5.3%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계속 3%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경제를 위축시키는 하방 요인은 크게 세 가지.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을 이탈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등입니다. 각국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등의 부양책으로 성장 둔화세를 돌파하려 하고 있지만 지구촌 불황의 먹구름에 대한 경고 등은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지난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549만 채로 전달보다 1.3% 증가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2018년 3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AP통신은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신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대표적인 관광용 행사로 꼽히는 불꽃놀이와 경마가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홍콩 정부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공공안전이 우려된다면서 다음 달 1일 국경절 불꽃놀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과 미국 간 소통이 계속되고 실무 협상이 조만간 열릴 수 있다며 워싱턴 대북 관련 인사들을 만나 관련 상황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조율된 내용이 유엔 총회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 올려질 것으로 보이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 씨는 1994년 잔혹 범죄 사건인 처제 성폭행 살인의 범인이었습니다. 성폭행과 살인죄 등으로 무기수로 복역 중인 이 씨는 교도소에선 1급 모범수로 살고 있는데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로 확인된 이후 독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33년 만에 드러난 이 씨가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해 구속됐을 당시 수사팀이 화성에 있는 이 씨 집까지 찾아가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시 화성 사건 수사본부에서 찾아와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전 잠복기에 파주와 연천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전국 양돈 농가와 사료 공장 수백 곳을 출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이들 농장에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다음 주가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북미 실무 협상이 조만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된 만큼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앞두고 정세 인식을 확인하고 북핵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최선희 제1부상에 이어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도 수주내라고 한 만큼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최선희 부상이 대화를 복귀한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본부장은 뉴욕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만큼 북미 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향해 주문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미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제재 해제보다는 소위 안전보장, 체제 보장이라는 쪽으로 방점이 옮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합니다. 이를 위해 카운터파트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비롯해 백악관 등 미 행정부 인사와 싱크탱크, 학계 인사 등을 두루 만날 계획입니다. 이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한미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 조율된 논의들이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상응 조치로 검토해온 종전 선언을 비롯해 체제 부장과 제재 완화 등 북핵 문제와 관련한 윤곽이 정상회담에서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세 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수용 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건 검찰이 2010년부터 관리해온 수영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용의자 DNA 정보가 등록됐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관계자는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대검이 관리하는 수영인 DNA DB에 저장된 신원 확인 정보 등을 확인해 경찰에 지난달 9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영인 DNA DB에는 지난달 기준 16만 9천여 명의 정보가 있고 2,200여 건의 미제 사건에 활용됐다며 확인 결과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33년 만에 드러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또 다른 잔혹범죄 사건 처제 성폭행 살인의 범인이었습니다.
현재 무기수로 복역 중인데 교도소에서만큼은 1급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안윤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10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3년 뒤 청주에서 20살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피해 여성의 형부였던 이모 씨. 아내가 가출한 데 앙심을 품고 수면제까지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성폭행에 이은 잔혹한 살인, 시신을 결박하는 방식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했습니다. 1, 2심은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선 살인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파기환송돼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이 씨는 1995년 10월 부산교도소로 이감돼 24년째 복역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잔혹한 범죄를 떠올릴 수 없을 만큼 원만한 수감 생활을 유지해 1급 모범수까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수용 생활 중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사고를 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네요, 그러면요. 예, 한 4, 5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확인된 이후 독방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연쇄살인범 같은 경우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일반인들보다 이런 자신을 남들에게 숨기고 보이지 않는 그런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 씨의 경찰 몽타주가 실제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목격담도 나오는 만큼 실제 이 씨가 진범으로 드러날지 또 신상이 공개될지 경찰 수사의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힙니다. 과거 경찰은 200만 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고도 범인의 윤곽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차유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71살 이모 씨였습니다. 지난 1986년 9월 15일 딸 집에 다녀오던 이 씨는 풀밭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달 뒤에는 귀가하던 25살 여성이 농수로에서 나체 상태 시신으로, 2달 뒤에는 축대 밑에서 24살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5년간 화성 일대 반경 3km 안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여성 피해자가 무려 10명이 나왔습니다.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됐던 건 범행 수법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주로 버스 정류장과 피해자 집 사이 논밭길이나 오솔길에 숨어 있다가 여성들을 덮쳤습니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에 이물질을 넣는 잔혹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8차 사건은 범인이 잡혀 모방범죄로 밝혀졌고 10차 사건도 경찰은 모방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희대의 연쇄살인 사건에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지만 경찰 수사는 무기력했습니다. 현장에서 머리카락 같은 채모도 발견됐지만 당시엔 과학수사가 발달하지 않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인력 200만여 명을 동원해 2만여 명을 수사 대상자에 올려놨지만 진범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성폭행 위기에서 탈출했던 여성 진술을 토대로 범인을 20대 중후반, 키 165에서 170cm의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으로 특정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지난 2006년 마지막 10차 사건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고 첫 사건 발생 후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을 지목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용의자 이 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1993년 4월까지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진 범행 장소 주변에서 살았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가 청주에서 처제를 살해해 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팀이 화성에 있는 이 씨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수사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서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의자 이모 씨가 처제를 잔혹하게 살해한 건 지난 1994년. 당시 이 씨를 구속한 청주 서부경찰서 수사팀은 과거 이 씨의 거주지였던 화성의 집을 찾아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집에 있던 이 씨의 물품을 확보하고 가족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동안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본부의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의 의견들이 한 5m 간격으로 이렇게 서서 안에 후라시들이 지쳐져 있더라고요. 화성연쇄 수사본부들이 왔는데 화성에 사는 20대 남성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화성수사본부가 이 씨가 과거 화성에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방문한 겁니다. 화성수사본부 측은 이 씨의 신병 인도를 포함한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와 화성수사팀 간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 씨의 범행을 규명할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피신병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싶다는데 해주냐고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받죠. 이 씨는 화성에서 태어나 연쇄 살인 사건이 이어진 1990년경까지 범행 현장 일대 한복판에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취재진이 만난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걔가 나이가 몇 살 안 됐잖아. 몇 살 안 됐지. 여기가 원래 고향이에요. 얼마나 얌전했는데. 얌전했는데 나도 이제 그 소리 듣고 뭐 뉴스 듣고 깜짝 놀란 거지 뭐. 이해할 수 없는 부실 수사의 여파로 결국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상은 무려 2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된 것과 관련해 경찰에 격려를 보내면서 장자연 사건이 생각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소시효가 소멸했어도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자 애쓴 소명의식에 국민이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 고위층이 관련됐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의혹까지 보였던 장자연 사건이 유야무야 된 것은 아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1도, 대구는 15.4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높지만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10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6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고요. 대구 지역은 24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비 예보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밤부터 점차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상하는 17호 태풍 타파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에 전국이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태풍 타파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인 타파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태풍은 일요일 오후 3시쯤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 밤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태풍 링링과 달리 비가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 500mm 이상, 동해안과 남해안 쪽으로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되고요. 해안가에는 초속 30에서 4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침수와 시설물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내려진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풀렸습니다. 도축과 유통이 재개되고 농장에도 드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나연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물차에 실려온 돼지들이 도축장에 들어갑니다. 텅텅 비었던 도축장이 다시 돼지들로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가 풀리자마자 하루 800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도축됐습니다. 돼지 도축이 재개돼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장기화될 경우 공판자, 농가의 어려움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돼지 농장 24곳이 밀집한 동네는 들어가는 도로 대부분이 차단됐습니다. 농가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장기화하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48시간 이동 제한 조치만으로도 사육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출하를 못함으로써 사실상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액 공급이 안 되니까 수용을 못 시켜서 내년에 1월달 지금 분만 예정인데 그 부분이 이제 펑크가 나게 되죠. 점심시간이지만 정육식당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소문이 돌아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그나마 있는 손님마저 잃을까 봐 가격 인상은 엄두도 못 냅니다.
손님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직접 대고 바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또 우리가 차입금이 적어졌고 또 손님들은 당연히 오른 줄 알고 또 발걸음이 좀 뜸하니까 장사 매출이 또 적어졌고. 도축이 재개되면서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그동안 없던 질병 창궐에 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기 전 잠복기 동안 파주와 연천 농가를 방문한 차량이 전국 수백 곳의 농장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 수백 곳에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중지시키고 정밀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라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발병 직후 중점 관리 지역인 6개 시군의 돼지 반출을 3주 동안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발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발병 이전 잠복기 동안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입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잠복기인 발생일로부터 3주 전까지 파주와 연천 두 곳의 발생 농가를 출입한 차량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발생 농가를 다녀온 차량 32대가 최대 500여 곳의 전국 양돈 농가와 사료 공장 등을 드나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남 6곳, 전남 4곳, 경북 3곳 등 차량 출입 지역이 전국에 퍼져 있어 바이러스 전파의 우려가 그만큼 큰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500여 곳의 양돈 농가 등에 대해 3주 동안 돼지 반출과 차량 이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발병하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얘가 뭐가 있었는지. 그렇지만은 바이러스가 혹시 들어왔을 수 있으니까 최대 기간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 기간 동안을 이동 제한을 딱 시켜놓는. 동시에 전체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청 검사 등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주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 있는 7곳 등 일부 농가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수백 곳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쯤 나올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역학관계가 있는 양돈 농가 등 한 곳이라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확산 가능성이 클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돼지고기 가격 인상에 대비해서 대체제 마련을 일선 학교에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하면 다음 달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소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등 다른 식자재를 준비해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속보입니다. 검찰은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빼돌린 회삿돈 가운데 10억 원이 정경심 교수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또 오촌 조카 조 씨를 비롯해 사모펀드 핵심 인물들을 다시 불러서 차명 투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의 실제 운영자 오촌 조카 조모 씨가 또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코링크 이상훈 대표 역시 연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을 앞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을 자세히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코링크가 인수한 WFM에서 횡령한 수십억 가운데 10억 원이 정 교수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동생과 조 씨 부부에게 빌려준 돈 등 코링크로 흘러들어간 정 교수의 돈도 10억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인지 정 교수가 차명 투자한 코링크 설립 자금을 돌려받은 것인지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동생 정 씨가 코링크로부터 지난 2017년부터 월 800만 원씩 1억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컨설팅 자문료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투자 이익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도 동생과 코링크의 투자업체 WFM으로부터 모두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동생과 마찬가지로 자문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를 설립했거나 경영에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또 부인과 처남, 조카 사이의 거액의 돈 거래가 조 장관과 상의도 없이 정 교수 단독으로 가능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영대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학교에 휴직원을 냈습니다. 동영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대비 등으로 최근 2주 동안은 휴강 계획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대화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오늘 조 장관이 첫 일정으로 의정부지검을 찾아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언론 취재 등으로 검사나 직원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거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번 일정을 비공개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으로 각각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가 또다시 대면했습니다.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놓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반대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드루킹 김동원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에 이어 두 번째 법정 대면을 앞두고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왔고 또 진실을 밝혀가고 있지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 김 씨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날인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오후 6시 50분쯤 경기도 파주 사무실에 도착했고 차를 한 잔 마신 뒤 브리핑을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연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김 지사가 앞에다 놓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도 묘사했습니다. 이어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했고 시연 과정에 허락을 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맞서 김 지사 측은 진술이 오락가락하거나 측근들과 말이 엇갈리는 부분을 파고들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 씨 일당이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보고 댓글 조작을 승인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와 김 씨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보고 둘 다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지사 측은 줄곧 공모 관계를 끊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를 끝으로 증인 신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일본 법원이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스마타 스네이사 도쿄전력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대지진 이전에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현에 있는 한 병원 입원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 참석한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코넬 페루다 IAEA 사무총장 대행을 만나서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관심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국제사회의 동의 아래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기본 원칙에 맞춰서 검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넬 페루다 IAEA 사무총장 대행은 IAEA가 이 문제를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다른 모든 사안처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선이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남극해양에서 어로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장 국제제재 등 불이익은 없지만 2년 안의 협상을 통해 재발 방지와 예방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어선인 서든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의장이 폐쇄된 남극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국제기구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두 원양어선은 남극위원회가 보낸 의장 폐쇄 통보 메일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2 내지 3일간 더 조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남극위원회로부터 불법 조업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두 선박에 대해 어구 회수와 의장 철수 명령을 내리고 해양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8년 8월 서든 오션호의 60일 영업 정지와 선장에 대한 60일 해기사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무혐의로 사건이 종료된 홍진 701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등 남극 회원국들은 위반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적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해 재발 방지 등 개선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두 번째 방문에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철회를 기대했으나 미국 측으로부터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어선의 미국 항만 입항이 거부되거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은 우리나라와 2년 동안 협의를 계속하며 이 기간 안에 개선 조치가 미흡할 경우 제재를 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미국이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을 철회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에 지정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돼지 농가에 농협이 무이자 자금 등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농협은 또 양돈 농가에 생석회 3,000톤과 수동약 12톤을 지원하고 방역 차량과 드론, 광역 살포기 등 방역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에서 앞으로 현직 검사가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이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주요 요직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 정보를 보고받고 감독할 권한도 있는 법무부의 핵심 보직입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담당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는 아베 일본 총리의 발언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대사는 북일 우호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 중인 일본의 가네마루 신고시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대사는 전제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아베 총리가 얘기하지만 핵과 미사일, 납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은 북일 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일관되게 납치, 핵미사일 이런 모든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서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가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모두 고령이 되고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표적인 기술 창업 모델인 연구소 기업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대 보증 형식으로 1,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대형 화물선이 항구에 들어가는 과정을 실습할 수 있게 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연구소 기업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했는데 매출이 몇 년째 50억 원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술 위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판로라든지 경영적인 측면, 마케팅 측면 이런 것들에 좀 사실 굉장히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의 생존율은 일반 벤처기업보다 높지만 자금력과 마케팅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연구소 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에 따라 연구소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우대보증 형식으로 연구소 기업에 3년간 총 1,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보증 비율을 90%까지 높이고 수수료에 해당하는 보증료율도 최대 0.5%포인트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공동으로 연구소 기업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또 하고요. 또 정부에 납부하는 그런 기술료를 면제해주는 그런 또 제도를 좀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단 2개로 시작한 연구소 기업. 지금은 모두 800여 개로 급증하면서 공공기술 창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한미 공동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태양 외부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성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포트 섬너 나사 콜롬비아 과학기구 발사장. 축구 경기장 정도 크기인 가로 약 140m의 대형 과학용 풍선기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풍선기구의 높이는 261m로 63빌딩보다 높습니다. 이 기구에는 한미 공동연구진이 개발한 코로나 관측 장비인 코로나그래프가 탑재됐습니다. 풍선기구는 지구고도 약 40km 상공 성층권까지 올라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지역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관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는 태양 대기의 가장 바깥층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코로나 온도는 100만 도에서 500만 도로 태양 표면 온도인 6000도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지역의 온도가 이같이 높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관측을 통해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은 외부 코로나에 대한 정보와 코로나 전자의 온도, 습도 등 다양한 물리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코로나의 높은 온도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관측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은 코로나 그래프의 핵심 기술인 영상 카메라와 제어 시스템 등을, 나사는 코로나 그래프의 광학계 등을 개발했습니다. 연구 결과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더 나은 협력들과 또 우주에다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구진은 향후 차세대 태양 코로나 그래프를 개발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설치 운용에 과학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을 세계 불꽃축제가 다음 달 5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한화는 올해 불꽃축제를 10월 5일 저녁 7시 20분부터 8시 4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스웨덴, 중국이 참여하는 올해 불꽃쇼는 삶은 다채롭다는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며 별똥별이 떨어지는 연출도 처음으로 시도됩니다. 프로야구 문학 경기에서 두산이 선두 SK와의 더블헤더 2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2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두산은 1차전에서 6대4로 이긴 뒤 곧바로 이어진 2차전에서도 오재일의 투런 홈런을 앞세워 7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키움의 승률에 앞서 2위가 됐고 선두 SK는 4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1차전에서 181호 안타를 기록한 두산 페르난데스는 2차전에서도 안타를 치고 나가 선두인 키움 이정우의 189개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대구에선 삼성이 선발 투수 최재응의 호투와 박계범의 멀티 홈런에 힘입어 기아를 누르고 5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숱한 논란 끝에 전창진 감독을 선임한 프로농구 전주 KCC가 명가 부활을 꿈꾸며 시즌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라서 현실은 가시밭길입니다. 허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전 대부분이 빠지고 외국인 선수도 한 명만 뛴 KCC가 일본 팀을 맞아 대등한 경기를 이어갑니다. 4쿼터 막판 끈질긴 추격전 끝에 한 점 차 극적인 역전승으로 값진 승리를 추가합니다. 예선 전적 1승 1패로 4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개막을 앞두고 팀의 장점과 약점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신장 큰 선수라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공수에서의 숙제를 많이 안고 한국으로. 하지만 KCC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습니다. 올 시즌 팀의 주전으로 뛸 선수들 대부분이 빠지면서 한참 조직력을 맞춰 나가야 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이정현이 대표팀에서 당한 발목 부상으로 전지훈련에서 빠졌고 주전 포워드 송교창마저 골반을 다쳐 이번 대회에 정상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경기를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도 좀 더 보완해서 시즌을 잘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 메이스도 개인 사정으로 팀에 합류하지 못하면서 급하게 대체 선수를 데려왔지만 호흡을 맞춰볼 시간이 부족합니다. 프로농구 정규 시즌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 전창진 감독을 선임하며 농구 명가 재건에 나선 KCC가 시작도 하기 전에 힘겨운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 아침도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대구는 15.4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조금 높지만 쌀쌀합니다. 낮엔 10도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26도까지 올라서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고요. 대구는 24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은 구름대가 거치지 않고 점차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는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오늘 밤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북상하는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사이엔 전국이 태풍 타파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현재 태풍 타파는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 태풍인 타파는 북상하면서 점차 강한 중형급의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쯤에 제주 남쪽 해상까지 바짝 다가오겠고요. 일요일 밤 사이에 대한 해협을 통과한 뒤에 동해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은 지난 태풍 링링과 달리 비가 강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 500mm 이상, 남해안과 동해안에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해안가엔 초속 30에서 4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